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20여 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나 대표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살아있지만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방송인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정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정 씨는 오늘 오후 귀국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는 출국 금지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미국 보잉사의 B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미 항공 당국은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연설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중단됐던 연설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 중반부쯤에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질타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항의하면서 연설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양당의 지도부들이 손으로 몸을 밀치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연설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이 40분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20분이나 지연된 겁니다.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국가 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외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게 연설 취지라며 민주당의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는 여당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는 자세로 가면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움직임도 살펴보죠. 어제 이후에 그 추가 회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개혁을 약속한 것이라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고 추가 개혁 입법 법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다른 개혁 법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아침 의원총회에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얹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면서 흥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추후 의총을 통해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살아있다면서도 점진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일괄 타결식 빅딜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과의 외교는 살아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100% supportive of us remaining engaged diplomatically to try to achieve that goal. 하지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비핵화 대상은 핵 연료 주기의 모든 영역이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도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빅딜 수용을 압박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 will say that we take very seriously what the reports that we've seen about what's happening at Sohae, and we're watching it. 하노이 정상회담 트럼프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거둬들이고 일괄 타결식 해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미 간 입장차를 다시금 벌리는 것이어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100% 전념하고 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장을 걸어 나온 것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논란에 대해선 좋은 합의라면 대통령은 합의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 위에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대화의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수도권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또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하루 만에 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뒤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겁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6배 수준인 9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고 그 밖에 충청과 강원 지역도 60에서 7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30에서 40마이크로그램 사이로 중부보다는 상황이 나은데요.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에는 지금보다 농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곳곳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 8시부터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7일 특보 해제 이후 닷새 만입니다. 그 밖에 농도가 높은 경기와 충청, 영서 남부 내륙에도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은 실외 수업이 금지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꽃샘추위가 오면서 비교적 빨리 해소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늦게 수도권 지역부터 보통 수준을 점차 회복하겠고 남부지방은 저녁 무렵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날씨가 크게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도 등 중부 내륙의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말레이시아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류 할랄 전시회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열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민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이루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오전 한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끝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방문국인 캄보디아로 이동합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씨는 애초 어제 저녁 8시 전후로 자택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병원 응급실에 들렀습니다. 8시 15분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전 씨는 30분가량 간단한 진료를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 출석에는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했습니다. 전 씨의 재판을 돕기 위한 신뢰관계인 신분이었는데 남편의 병이 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씨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연희동을 떠나는 전 씨의 옆자리엔 이 씨가 앉았습니다. 광주로 향하던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선 사이 이순자 씨도 휴식을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남편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씨는 광주법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뒤를 따라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재진과 경호원들의 몸싸움에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과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전 씨의 알츠하이머 투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순자 씨는 하지만 전 씨의 답변을 돕거나 대신 진술할 거란 예상과 달리 재판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건강 상태 등을 적은 편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광주를 빠져나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 씨 재판을 앞두고 광주 시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의 태도에 결국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랭이 예상보다 빨리 법원에 나타난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금 이렇게 점심 식사를 안고 바로 온다는 연락을 받고 5.18 유공자들, 유족회들 회원들을 빨리 오라고 저희가 문자 한 번씩을 보냈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죄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속에는 해외에서 온 시민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29만 원을 풍자한 사진을 들고 반민주주의의 어머니 이순자 씨를 꼬집었습니다. He is coming, so I came to see, observe and protest because 전두환 was telling lie. 전두환 씨가 재판정에 들어간 이후에도 전두환을 처벌하라, 구속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계속됐습니다.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광주 재판정에 섰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묶었습니다. CCTV를 가리는데 엄격했지만은
포용의 마음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고 반성을 하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면은 다 이해를 해주지요. 하지만 전 씨가 재판에서 혐의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탄식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서 전 씨의 차량을 막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언제쯤 전두환 씨로부터 사과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 종일 찌푸렸던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법원 지붕을 때렸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난해 학생 한 명의 한 달 평균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를 쓰는 액수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었군요. 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한 명이 한 달 평균 29만 1,000원을 썼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7%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를 1년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도 포함된 평균값이라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따로 모으면 평균값이 더 올라갑니다. 사교육 받는 학생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39만 9천 원이고 이 수치 역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573만 명에서 558만 명으로 1년 사이 2.5%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사교육비로 못 쓰는 액수가 더 많았던 건데 저소득층과 차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한 달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와 2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비교하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학생 한 명에 한 달 사교육비를 50만 5천 원 썼습니다.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 9천 원인데요.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무려 5배를 더 많이 지출하는 셈입니다. 부모 가운데 누가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는데 맞벌이 가구는 학생 한 명에 평균 30만 7천 원씩 지출한 데 반해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29만 7천 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18만 5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CSI가 지난 2013년 통계조사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가 보유자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앞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포럼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 9.13 대책 이전까지는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임차 가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9.13 대책 발표가 예고된 2018년 8월에는 자가 가구가 108, 임차 가구가 110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역전됐습니다. 기업의 예금 증가율이 가계 예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 기업 예금 잔액이 1년 전보다 6.8% 증가한 425조 8,778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소득은 늘고 있지만 투자나 임금으로 돈이 회전하지 못하면서 전체 은행 예금 가운데 기업 비중이 지난 2000년 26%에서 지난해 30.5%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정준영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미국에서 촬영 중이던 TVN 현지에서 먹힐까 3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정준영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엠 측은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씨가 출연하고 있는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KBS는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 방송분은 최대한 편집해서 방송할 계획이라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이 연예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접대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전해드린 대로 가수 정준영이 올린 성관계 동영상도 공유된 것으로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의 단초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사하던 경찰이 또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 대화방 멤버들과 돌려본 정황을 확보한 겁니다. 정준영은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준영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준영은 현재 촬영차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공유된 사실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채팅을 나눈 동료 연예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를 25일 입대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네, 국회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나온 한 발언이 파행에 불을 지폈는데요. 민생 문제는 뒤로 한 채 갈수록 갈등만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도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낯뜨거운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째 대통령을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네, 거센 몸싸움이 우려되기 직전까지 상황을 지금 보셨는데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논란이 된 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예.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연설 직전에 언론에 전문을 배포를 합니다. 네. 제가 그 배포한 전문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뭐 사단이 나겠구나. 저는 뭐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네, 연설문을 받아보셨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용어들이 이 발언뿐만 아니고 이게 뭐 결정적이 됐지만요. 그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이걸 비판하면서는 헌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른바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하듯이 그런 연상시킬 수 있게 헌정농단.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이 비핵화 협상하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는 반미와 종북에 빠져든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예. 운동권 외교다. 뭐 용어들이 거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요 말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상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그렇죠. 많았다는 막장 거죠. 정권, 먹튀 정권, 입법 쿠데타까지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요. 이런 용어들이
여당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이 정도로 제1야당 원내대표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자극적이었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가면서 그 본인 보좌진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을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요.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의도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적인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외신이 그때 예전에 북미 협상 과정에서 보도하고 했던 건데 그렇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에서 맞습니다. 나왔던 발언입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외신이 보도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불쾌한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취임하고 첫 연설입니다. 첫 교섭단체 연설이면은 이른바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대한정당이 되겠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이거를 내용을 좀 정제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좀 말 그대로 수권정당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은 이런 20여 분간의 농성이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사실은 이 연설의 주요 내용들이 한미 동맹이 현 정권의 이런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걸로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핵화 협상의 주축이 누굽니까?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한테 내밀한 정보까지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마치 우리가 이번 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다 보니 김정은의 뭐 이렇게 대변자 현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당에서는 뭐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설 내용뿐 아니라 지금 자극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이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의도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거꾸로 경청하라 이렇게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항의하는 또 의원들도 있고 이런 좀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그 대여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당 대표가 있고 또 원내대표가 있으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원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본인이 취임해서 처음이기도 하고 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비상체제로 있다가 탄핵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발언 그리고 또 이제 대책회의 같은 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이 과거의 나경원 의원보다 좀 더 이렇게 강경해진 거는 그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까지 원내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석 대변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하고 뭐 이원주 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인용한 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라서요. 근데 저는 이게 보수적인 그 국민들의 그 시야를 일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남북 경협, 금강산, 개성공단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걸 북한 쪽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그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래야 중재자가 되고 조정자가 될 거 아닙니까? 양쪽 다를 설득해야 중재자고 조정자인 거지 한쪽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한쪽만 설득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조정자나 중재자처럼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축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불만 그런 거를 여기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지금 오늘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오고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 지지자도 있을 테고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국가 원수 모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을 뿐더러요. 국가 원수 모독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야당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 기능에 충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원수 모독을 했다. 이래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 회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부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일단 뭐 저 법률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걸어서 징계위 윤리, 국회 윤리 회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떠한 뭐 경고랄지 뭐 출석 금지랄지 최고의 수위는 뭐 제명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윤리 이 징계 절차에 보면은. 근데 실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지는 못할 건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회부까지 갈 거는 건 지켜봐야 되고요. 뭐 지금까지 뭐 17대 국회의원 수백 건의 징계위가 올라왔지만 딱 한 건 정도만 징계 결의된 겁니다. 이른바 성범죄를 했던 심학부모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될 건데 좀 전에 이 의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굳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당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했습니까? 생중계가 다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리 뭐 대여 투쟁력을 높이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다. 여기서는 보다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 충분히 경제와 외교 현 정권에 뭐 본인들이 볼 때 실정이 있다거나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조목조목 비판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뭐 나 원내대표가 보니까 7가지 제안도 했더라고요. 전문을 보니까 제안 이 국민들 머리에 남겠습니까? 이게 뭘 제안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국은 뭔가 제안에 조금 더 그 방점을 찍어서 연설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책적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 정부 외교 안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한국당이 직접 대북 특사를 자체적으로 파견하겠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일단 방북을 하려면 이제 국가 정부에서 허락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북한 쪽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굴절 없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굴절 없이 한번 듣고 얘기를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 같이 동행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레인지가 되잖아요. 만날 사람, 저쪽에서 만날 사람들 그런 게 어레인지가 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사실 갔던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급의 위상에 적절한 격에 맞는 사람들을 못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당 중심으로 잘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국민들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하노이 이제 회담 결렬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계속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핵 농축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설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나 그 과정에서 굴절 있는 얘기가 들어가서 너무 wishful thinking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또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도 갔다 왔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조야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왔다고 저도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들은 얘기들을 정부나 외교관들보다 어떤 때는 의원 외교가 더 이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의전을 좀 덜 갖춰도 되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갔을 때도 좀 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가 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현실적 가능성 좀 뒤로 하고 한국당의 대북 특사 카드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안은 했는데요. 역대로 야당이 그렇게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뭐 제안을 해놓으면은 북한 쪽에서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당,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연회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평양 정상회담 할 때도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했죠. 이걸 정파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역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던졌단 말이죠. 저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한번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한번 와봐라 할 때 과연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보낼 갈 것인가? 갔다 와서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평양에 가서 만났다고 했을 때 여기 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들 입장을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한 끝에 나오는 제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특사를 한번 파견해 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던져놓지만 말고 통일부와 접촉도 하든지 이건 북한에 들어가는 접촉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가면은 김정은의 뭐 진위를 뿐만 아니고 영변 외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서 또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간다면 좀 투명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아직 판단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추가 액션이 있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회가 겨우 열렸는데 자꾸 이렇게 곳곳에 대치하는 상황만 하나씩 더 얹혀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야 선거제 개편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일단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회가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수를 10% 내지 20% 줄이더라도 상시 교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분명히 이용하는 포퓰리즘인 분입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뭡니까? 이 당에서 그냥 찍는 후보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심입니까? 네, 일단 여야 4당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여기에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여야 3당, 그죠? 여야 3당 일단 합의가 거의 되는 것 같은 큰 틀에서 그 여야 3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국회의원 일단 여야 정수 4당이라고 사당. 예, 거기에서는 그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근데 비례대표제는 조금 더 입장이 달라요. 한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좀 다른데 사실 이걸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의원 정수를 그대로 갖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총선 결과를 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커요. 300명에서. 300명에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200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근데 이걸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300인 이내, 298명, 299명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 300인이 넘었으면 300인 이상으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이 의원 정수가 300명 이상 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해줄 가능성이 커요. 국민적인 반감이 있을 것이다. 1인당 예산이 국회의원 1인당 1년 예산이 저도 해보면 국회의원 1인 그 세비로 나가는 게 한 1억이 넘을 거예요. 1억이 넘고 그다음에 뭐 보좌진 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세금을 생각해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6, 7억에서 10억인데 그러면 이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민 예산이 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에 들어왔는데 그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냐, 당신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 사다리는 걷어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여성이나 전문직들은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한 번 본인을 쓰고 이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히려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을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게 해주는 게 정말 여성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전문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다. 비례대표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러면 이두아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은 없어도 무방하다? 지역구 공천을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해요.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지금 여성 공천을 30% 권고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의무제로 바꾸겠다. 그게 오히려 여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녹여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여성 지역구 공천을 30%를 의무제로 하겠다면 오히려 여성들이나 전문직도 거기에 대해서 한 표 더 찍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이 이제 국민적인 반감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야 사당도 지금 300석 안에서 합의를 좀 이룬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하고 지역구를 225석 이렇게 하자 합의를 이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이걸 줄이는 건 좋은데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뭐 이두아 전 의원은 이것이 이제 지역구 의원에서 뽑을 때 사회적 약자나 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다른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의 지도부도 아니지만 저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에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까지 했었죠. 그리고 일단 뭐 차근차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먼저 이게 비용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지금 학자들과 뭐 당 외곽에서 나오듯이 총액을 묶으면 됩니다. 330명을 하더라도 전체 세비나 총액, 세비 들어가고 보좌진 들어가는 액수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자 월급을 좀 깎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뭐 330명이 되면 360명이 되면 뭐 쉽게 생각해서 특권을 더 줄이는 수도 있을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래서 총액을 묶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뭐 말씀드리고 그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사실 이걸 보면은 국민들 사이에 의원들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한 반감,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줄이자고 한 거예요. 270명으로.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는데 이건 근본적인 논의 자체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건 아예 선거제 이번 개편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게 하자 이렇게 그것도 연결시켜 보면은 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나 대통령이 개헌을 이미 오래전에 던져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른바 일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선거제 같은 경우도 정치개혁특위가 다 끝나가서 유일하게 안을 내지 않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되니 막판에 몰려가지고 던진 안 이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냐면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이 핵심적으로 정치권뿐만 아니고 국민 사회적으로 정치학계에서도 등장한 이유는 이른바 사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많고 그 51%로 소선거구제 한 국회의원이 되면 나머지 49%의 민의는 대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의 가치도 다 사장돼 버리는 거고요. 이거를 없애자 해서 현행 소선거구제 내에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 하기에는 솔직히 자기친들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 권역별로 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논의에서 아예 빠지고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은 처음 이 논의가 왜 시작됐고 이런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 취지와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논의 자체가 이걸 던져놓으면은 이 안을 갖고 논의를 한다면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버리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논의, 앞으로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제안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안 되면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뭐 결의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거 관련 법안, 그다음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합의를 하는 거는 그 사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항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국회법을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국회법 해석할 때는 이제 그 법원에서나 또 다른 데서 또 입법 관련 부처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행을 좀 우선시해요. 그런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큰 축을 차지하는 제1야당을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결기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도 안 올리면은 내년 총선 전에 이 뭐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 이제 법안이라든가 선거구 획정 사실 그 거의 선거에 즈음해서 합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직전에 합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총액 제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들 그 예산, 세비와 관련된 예산을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것들도 국민이 반대하거든요. 그것도 국민이 반대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2017년 총선 결과 그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 정수는 598석이라고 해놨는데요. 111석이 증가해서 709석까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국민들 그 여론에 역행하는 선거제 합의 아니냐. 그럼 우리끼리 정말 그 당신들만의 리그에서 정한 룰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거제도 합의라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은 전 세계 선진국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그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의석수를 늘었다는 것도 독일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수치를 보니까 OECD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른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안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 뭐 프랑스 이 정도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정확히 수치를 본 건 아닌데 사실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1, 2당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요. 연동형으로 안 할 경우는 1, 2 거대 정당이 과다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논의가 됐을 때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했었죠. 안 하려고 했었죠. 안 하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고 특히 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단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이 단식마저도 약간 조롱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폄하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지난해 합의를 해준 거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원이 그러셨는데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다른 야당들과의 같이 개혁 입법을 처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랄지 이런 관련된 개혁 입법들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같이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안 고치게 되면은 여전히 제1당, 제2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모두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30% 정도의 득표를 한 국회의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문제 제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의원 내각제랑 결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또 12월에 선거제 합의할 때도 그 선거제도와 관련 합의를 할 때도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이게 적절한가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비례대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표를 좀 방지해보자.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총의를 모아낼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선거가 3주 정도 남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인데요. 네. 지역구 두 곳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첫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황 대표의 승리를 견인하게 될지 차현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황교안 후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늠할 첫 무대. 자유한국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의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기윤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몸이 어설이긴 하더라도 당선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점식 후보는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황교안 키즈라고 불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검찰 공안 라인 후배고요. 황 대표가 치적으로 자부하는 통진당 해산의 주역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정 후보는 황 대표 밑에서 통진당 해산 TF팀장을 맡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천 인사가 나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황 대표는 사석에서 정 후보를 향해서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네요. 황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면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선교 사무총장에게 경남도당에는 현장 집무실을, 창원 성산에는 숙소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른바 황교안 키즈의 등장으로 친박 대 비박이 아니라 친황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첫 친황계가 나온 겁니까? 지금 검찰 공안 라인 후배 점식 후보를 지금 통영 고성이죠. 네. 여기에 이제 공천을 했는데 이 통영 고성 지역 하면은 여기가 2016년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이 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네. 보수색이 강한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지역에 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군현 전 의원님한테 이 지역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월 10날이 아마 이제 그 여론조사 경선을 한 날인 것 같은데 그 직전인데 말씀하시는 게 이 김동진 서풀련 후보, 이 정정식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던 두 후보가 이군현 전 의원하고도 계속 경선을 벌였던 상대래요. 예. 한 명은 이 지역에서 시장을 3번이나 하시고 또 다른 예. 한 분도 계속 출마를 하신 분이라서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걸 보니까 정정식 후보한테 공천을 안 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은 네. 이 지역에 오래 닦아왔기 때문에 터를 정정식 후보는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고성에서 나왔는데 그 뒤엔 출양 인사니까 지금 가서 뭐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텐데 왜 전략 공천을 안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정식 후보가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고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 신인 가산점이 붙어서 정정식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고 정정식 후보를 이제 여기에다가 꽂아줬나 보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경선하라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오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전략 공천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점식 후보. 네, 저 발음이 잘 안 정점식 되는데 후보, 예. 이두하 의원님은 발음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그 노회찬 그 의원 그 공석인 자리에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진보색이 짙은 곳이라서 단일화 여부가 또 변수입니다. 16대 이후로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네. 이른바 지금 한국당 계열이 2번, 이 정의당 계열이 3번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정의당 계열이 높고 또 노회찬 의원이 또 안타깝게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죠. 정의당과 민중당까지 다 합쳐서 3자 단일화 하려고 하는데 3자 중에 뭐 민중당은 또 약간 입장이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일단 이자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이렇게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게 왜 2곳밖에 안 되지만 이른바 미니 총선이고 황교안 전 대표의 시험대도 되고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 6.13 선거 때 아주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은 돌풍이었고요. 거의 싹쓸이 수준이었고 그 경남 PK 지역인데 여기 선거가 치러지는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이른바 이군현 의원이 그냥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강세 아닙니까? 한국당에. 여기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 민심이 이제 불과 얼마 됐나요? 한 8개월, 9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장소거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더 곁들인다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무슨 부정 비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황 대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황 대표의 이른바 친환계일 수도 있는 거고 황 대표가 이렇게 아끼는 후배면은 알아서 또 당대표 주변 분들도 뛰기도 하고요. 측근들이 내려가서 쭉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예. 여기는 뭐 한국당 후보가 되면 아무튼 유리해지는 지역이니까. 예.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굉장히 여야 모두 관심을 끄는 이런 그렇습니다. 선거입니다.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친문들도 대거 복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마지막 주제 잠깐 얘기해 보죠.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재판, 자,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혹시나 사과의 멘트가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엄정 처벌을 해야 한다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공소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서조차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날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저토록 당당한 전두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국민과 역사 앞에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라지만 그나마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는 절차대로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 최근에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전두환 씨 그 광주 법정에 출석했을 때 혹시나 사과의 말이 나올까 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 왜 이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뜻깊은 장소잖아요. 그리고 네.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광주에 가는 게 본인한테는 형벌이었을 거예요. 예. 뭐 그 가족들이 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사실 국가 원수를 지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태도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좀 전직 국가 원수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치이면서 왜 이래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형사 피의자의 모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차분하게 대응하던 광주 시민들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많이 격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 광주 시민이고 피해자, 희생자, 피해자 유족들이었다면은 저 정도의 어제 자제력을 발휘한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히 자제했다. 예. 그 본인이 뭐 88세 먹고 거의 멀리까지 가는 게 형벌일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는. 근데 수십 년 동안 명예회복도 안 되고 지금 이마저도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다 끝난 역사적 사실, 진실마저도 여야를 진보를 떠나서 이마저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네. 이거는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왜 이래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뭐 정쟁도 할 수 있고 정파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안화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가 3.1운동 가지고 생각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목소리, 특히 지도층에서 국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죄하고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것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사과해야 된다 이런 그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한국당에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관련해서도 이게 그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예. 마느냐 또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직도 완벽하게 이게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광주에 간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멀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 자체라는 게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 이런 걸로 5.18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거기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서 다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게 법으로 다 제정이 돼 있죠. 예. 이런 시점에서 국가 공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전직 국가원수가 그 장소에 가서 이 5.18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형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국가 공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죄나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누구나 봐도 네. 이제는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네. 형벌을 받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 미진한 의혹은 진상조사위에서 이제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 거지 네. 여기에서 재판에서 밝혀지는 거는 뭐 얼마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적절한 논평이 아니었다고 뭐 본인 입장에서 없어요. 어떤 형벌이라 하더라도 뭐 광주 시민들이 받은 좀 씻어낼 수 없는 상처에 비견하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5.18 망언 그 의원들 징계도 좀 유야무야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맨날 남탓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허구한 나를 맨날 남탓하니까. 김한표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 맨날 허구한 날 남탓하고. 상대방 서로 동료 의원님들을 존중해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 돌샘 유치원 원장님하고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마포 돌샘 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장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44회에 걸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 럭키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고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기억하십니까? 서울 성동경찰서에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여성 A씨가 정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직후 고소를 취하했고 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 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았었죠.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유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경솔한 행동으로 팬분들 그리고 가족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를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피해와 실망감을 안겨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준영 씨는 사과와 함께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복귀하면서 당시 사건은 잊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이 빅뱅의 멤버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리 씨와 다수의 연예인이 함께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정준영 씨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사에 반해서 네.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고요. 네. 또 이것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면 이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정준영 씨와 관련된 부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너 동영상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고. 네.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들과 그 공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카톡방에 있는 다른 인물이 영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 짧은 분량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이 꽤 있었고 피해 여성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다른 연예인들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부 매체에서 이 보도한 성만을 통해 평소 정준영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을 추적하면서 각종 루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가수 이 씨다, 용 씨다 하면서 특히 이제 용 씨가 희성이다 보니까 용준영 씨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준영 씨는 나는 관련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손을 긋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또 이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괴로울 것이고요. 이처럼 연예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소속사는 정 씨가 해외 촬영 중 관련 사실을 접하고 오늘 오후 급히 귀국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서 공유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기에 조만간 정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이 시작된 버닝썬 사태, 승리 씨의 연예계 은퇴 선언까지 불러왔습니다. 17살의 나이로 빅뱅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승리.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사업에 손을 대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했지만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0살인 승리는 지난 2006년 YG에서 만든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습니다. 빅뱅은 거짓말과 붉은 노을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최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작곡이나 노래 실력이 두드러진 다른 멤버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빅뱅의 막내 이미지가 강했던 승리는 뒤늦게 사업가로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개츠비에 섰다온 승츠비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였고 성접대 의혹이 담긴 대화 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승리의 은퇴로 탑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조사 등으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빅뱅은 나머지 멤버들이 제대한 뒤에도 완전체로 컴백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빅뱅 5명에서 빨리 뭉쳤으면 하는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멤버 형들 없을 때 빅뱅 멤버로서 좀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최정상의 아이돌 멤버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변신했던 승리.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어제 광주에 내려와서 재판을 받았죠. 역시나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분했던 광주 시민들 분노해서 전 씨 귀갓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을 지켜본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연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자, 어제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을 텐데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가 옆에서 볼 때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아침 6시 반부터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전시 출석을 준비하느라 법원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 모두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12시쯤이 되니까 이 전두환 씨 출석 동선을 따라서 경찰들도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후 2시쯤에 도착하는 거였는데요. 광주에 오다가 머무른 휴게소에서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쉬지도 못했고 이후 급하게 내려오느라 도착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전 씨는 12시 반쯤에 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전 씨는 걸어서 법원 현관에 들어가다가 기자가 질문하자 이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2층 보안구역 안에 있는 증인지원실로 향했는데요. 증인지원실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할 때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진술하는 곳입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 씨는 이곳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전 씨가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평화적으로 대응했던 광주 시민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전 씨가 돌아가는 길에 차량을 막아서는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설명을 하면요. 이 취재진이 광주지방법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계단 밑에는 전 씨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법원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현관의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이 질문하려고 가까이 다가섰는데요. 이를 법원 경위들이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씨가 제대로 차를 타지도 못했고 앞좌석으로 향했다가 황급히 뒷좌석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못 가게 앞으로 누워서 길을 막았는데요. 못 가게 막는 시민,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뒤섞여서 차는 30분 넘게 광주지방법원 일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출석 때 이 법원 쪽문으로 들어와 법정동 현관으로 곧장 들어갔는데요. 나갈 때는 광주지방법원 현관을 통해 정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출석할 때는 다소 차분했지만 귀가할 때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광주 시민 중에는 5.18 때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하고요. 여기에 전 씨가 출석하는 내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 내용을 좀 보죠. 전두환 씨 자신에게 적용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는데 변호인이 굉장히 자세하게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씨의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써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전 씨가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는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이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일 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분석 보고서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해도 이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가 고의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면서 헬기 사격은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어서 개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전두환 씨 전에 이제 몸이 불편하다, 알츠하이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어제 뭐 차에 타는 모습이라든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뭐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기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전 씨가 화면에 처음 잡힌 건 연희동 자택입니다. 다소 긴장한 모습이긴 했지만 안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별다른 도움 없이 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광주에 도착해서도 법정동 현관까지 10여 미터를 도움 없이 걸어서 들어갔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자 질문에는 이거 왜 이래? 라면서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 씨는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청객과는 직접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재판이 시작돼서 판사가 진술 거부권을 설명하자 전 씨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에 법원 직원이 청각 보조 장치를 건넸고 나이와 주소를 확인하자 맞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도중 전 씨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 씨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재판은 예정대로 하면은 신문기일인데요. 변호인이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 재판은 약 75분, 그러니까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변호인이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검찰이 증거 목록을 내지 않아서 재판에서 전 씨 측의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4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전 씨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39년이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재판까지 열린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몇 차례의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과 헬기 사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워싱턴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상업위성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른 정보 소스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브루나이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이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볼키아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우리 측 실무수행원까지 6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볼키아 국왕의 만찬사에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라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거듭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I believe our meeting today will ensure that this relationship continues to grow in strength and flourish. 국왕님의 해안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비전 2035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만나 양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루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류 한랄 전시회에 참석하고 동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교민들을 격려합니다.
내일 공식 환영식 뒤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과 투자 확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기업 3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한류의 인기가 높아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신남방 정책 가속화와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집중했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첨단 기술과 할랄 산업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브루나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던 정부가 일단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서민과 중산층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 취재한 기획 이슈팀 이정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이랬다 저랬다 사실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일단 개편은 하겠다. 예. 하지만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대변인의 말을 보시면요.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한시적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매년 연장을 해왔고요. 네. 작년에 또 1년을 연장을 했고 그냥 두면 올해 일몰로 끝납니다. 이걸 또 연장을 할 때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었는데요. 그 당시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 없앤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는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재부 대변인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뭐 아예 없애지는 않겠지만 뭐 그 예. 부분은 뭐 좀 지켜보시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놓았습니다.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 논란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축소하는 것 자체가 좀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도 취재를 해봤더니 축소를 하는 것은 사실 증세가 맞습니다. 너무 예.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를 공제액으로 잡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584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5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연봉의 25%가 1,2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용카드로 2,584만 원을 썼다고 하면 그 연봉의 25%보다 1,334만 원을 더 쓴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예. 이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15% 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액을 계산을 하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현행인데요. 네. 공제율 15%를 적용을 하면 1,334만 원에 15%, 예. 그러니까 200만 원이 공제액이 되고요. 그 200만 원에 세율 16.5%를 곱한 33만 원을 지금은 소득공제 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10%로 축소를 했다고 가정을 한 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림입니다. 예. 이 1,334만 원에 10%를 적용을 하면 공제액이 133만 원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같은 세율 16.5%를 곱하면 2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가 되면 예. 이렇게 신용카드를 쓴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는 11만 원 정도를 못 돌려받게 되니까 그렇죠. 11만 원은 예.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지금 겁니다. 그래픽상에서 33만 원과 22만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결국에 11만 원 증세가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증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로 하나를 들었고 네. 이 예를 제시한 납세자 연맹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더 내야 한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네.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얘기 있었어요. 50만 원 증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살펴보면 이 50만 원을 신용카드 공제로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비율 보셨지만 이 비율을 완전히 다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300만 원을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200만 원을 넘게 신용카드로 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5천만 원을 벌어서 3천만 원 넘게 신용카드로 쓰는 거는 사실 극단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실제로 공제를 얼마나 받았나
이걸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렇게 절반 이상 소비해서 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인데요.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예. 과거에 이제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얼마나 공제를 받았고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했을 경우에 얼마나 변동이 생기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1,700원 정도 늘어나죠. 네. 그리고 3억 원 정도 버는 사람도 5,800원 정도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금액이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를 하더라도 네. 실제로 내는 금액은 10,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그래픽만 보면요, 이 연봉이 중간인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 그게 가장 논란입니다. 예, 예. 증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3억 원을 내는 사람은 5,800원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정작 더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중산층이거든요. 예.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서민 증세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거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죠. 중산층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건데요. 이걸 뭐 정부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축소 발언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1인당 세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도입했을 때는 네. 한시적인 제도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이 다했으니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여론을 보고 네. 한번 축소를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요. 그 애초 신용카드 공제가 도입됐을 당시가 1999년입니다. 20년도 넘었죠. 그 당시 도입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를 하면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지고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지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금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많이 높아졌으니 이 당시에 도입했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제 없애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IMF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하 경제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경제죠. 사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줄었다고 해도 카드 공제를 축소하고 나면 카드를 쓰는 사람 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사업자들은 현금으로 내시면 깎아드립니다. 해서 또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할 거고 예, 예. 이러면 또 지하 경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론이 있습니다. 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기획 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수도권과 영서, 충북 등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약화하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극심했던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은 물론 북한에서 발생한 것도 적지 않다는 정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2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북한 내부의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 기간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북한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13% 정도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평균 한 13%. 장관님,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배 이상 치솟았던 지난 2일, 미세먼지 운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850 헥토파스칼 고도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시작된 바람이 북한을 거쳐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으로 불어온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면 적지 않게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대 연구팀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14.7%는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처럼 북서풍이 많이 부는 1월엔 20%까지 올라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대기 오염 물질은 더 많이 쏟아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연료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작이나 농업 쓰레기 등을 많이 쓰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미세먼지 제거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 제거하는 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나쁘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먼지도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찰관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클럽 아레나에서 2년 전에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2주 만에 가해자를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전직 아레나 보안 직원 A씨를 2017년 10월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나섰고 CCTV 영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약 2주 만에 A씨를 찾아냈습니다. 외국산 쌀가루로 만든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막걸리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수도권 등 전국 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양조장 대표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정 씨는 최근 2년 동안 외국산 쌀가루로 시가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막걸리를 만들면서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을 통해서 대리 도박을 벌이고 100억 원 넘는 돈을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 35살 최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환전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포커 게임을 방송하면서 돈을 건 시청자에게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식으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18세 이상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2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 국산 동물용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베이징에서 중국 검역당국과 동물의약품 인허가 정보와 기술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동물의약품이 연간 7조 원의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육점과 식당, 호텔, 병원 등 장소마다 조명의 강도와 빛깔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빛을 통해서 아침의 나른함을 깨우고 활기찬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 조명이 청백색의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청백의 푸른 빛이 학생들의 아침잠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푸른빛이 밤에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당한 광량과 적당한 시간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체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호르몬과 타액 변화 등 생리적 지표를 관찰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빛의 색 변화에 따라 감성 등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와 숙면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유스러운 토론 시간에는 붉은색 조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조명이 단순히 빛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생체 리듬 조율 등 스마트 조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장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 등에 맞춰 조명을 조절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명의 빛깔과 조명의 적당한 밝기가 각 개인이 소구하는 감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순수 자연과학에 도전한 융합 연구의 성공 사례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닷새째 대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국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국회가 과이도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과 국회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브라질 국경에서 한 달째 묶여있는 국제 원조물자 250톤을 들여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국 23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 전력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6개 주는 부분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에 숨을 쉬기도 무척 답답합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에는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7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 남부지역은 저녁 무렵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내륙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6도,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2도에 머물겠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빨리 해소되지만 꽃샘추위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봄과 함께 돌아온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네, 정규리그는 오는 23일 막을 올리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부 기자와 해외 스포츠 소식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